자산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런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좀 유의할 시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런 부담을 참 갖고 있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그런 어떤 불확실성 또는 부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2020년 이후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네. 시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랬죠.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의 연관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맞죠. 그런데 그건 금리의 방향성보다도 저는 폭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의 금리가 제로 금리로 가면서 미친 거. 그리고 제로 금리가 다시 5%로 올라가면서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사실 이 폭이었다고 보고 있지 그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파월이 얘기했는데 그걸 의미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쩌면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시장에서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펀더멘탈을 묻게 될 거예요. 기초 체력이 과연 튼튼하냐 이걸 묻게 되겠죠. 그동안 쉽게 말해서 뭐 돈의 양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래? 그렇게 올랐거나 아니면 떨어졌는데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과연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느냐. 안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금리 영향은 제한적이고 저는 그런 인하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대출 양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기도 전에 엄청나게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8월만 해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9조 원이 한 달 동안 증가하는데요. 그 정도 증가 규모를 보면은 야 이거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7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한 원인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증가했는데 어떤 수요냐면 실수요입니다. 실수요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고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된 건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현재 시장보다 전망이잖아요. 전망 차원에서는 저희 지속 가능성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게 이제는 향후로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빠르면 9월부터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매물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 매물 걷어들이게 마련인데 집값이 오르는데도 매물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 그래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결국엔 집값이 상승하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집값 상승이 단기적으로만 보면 호가가 오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호가가 오르면서 매물이 주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네. 그래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호가는 오르는데 매물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최근 다시 최고치 83,000호 정도를 기록했는데 근데 이거는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고려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물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거래량만 빠지면 매물을 훨씬 더 많이 감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반영해 주면 매물은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폭을 향후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인 거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 실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 시점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점을 조금씩 빨리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표를 보면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부류인데요. 그러니까 두 요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 시장이 되는 그러니까 자가 보유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갈아타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팔리면 빨리 다른 데 이사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데 저게 최근의 현상은 제가 볼 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의 매물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 같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고 반면에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이 빠지는 거죠. 근데 공급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매물의 양이 네.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도 매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기초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빨리 팔고 싶어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위축되면 막 싸게 팔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향후로 또 다른 이 매물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셔야 되고 저 매물의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로 다시 갈 수도 있다. 저 매물의 양으로 그리고 속도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매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시장을 전망하는데 정책에 대한 판단은 의미가 없죠. 그거는 저희가 상수로 봐야 됩니다. 이게 상수를 일단 보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급증한 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뭐냐면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증가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대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정체되면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습니다. 빚으로 이루어지는 자산 가격인 경우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가계대출이 9조 원 증가했어요. 근데 집값이 더 오르려면 10조 원이 돼야 돼요. 9조 원이나 8조 원이 되는 순간 수요는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정부 정책을 떠나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시그널이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자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량은 증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에서 뭐 1,800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1,900조가 되고 2,000조가 될 수가 있죠. 네. 있는데 그 증가 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 구간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 그리고 2022년 뭐 이런 기간을 보면 대출은 받아요. 대출의 총량은 증가한다고요. 근데 대출의 증가폭이 줄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그 집값을 그리고 자산 가격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채가 계속 증가해요.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힘들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6억 초과되는 아파트 주택과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의 아파트를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제출하는데 61% 이상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용성 뭐 이런 지역 얘기할 때 그런 지역은 10억 이상 대출이 20%에서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LTV를 거의 최대한 받아서 막 대출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뭔가 조금 대출의 정도가 과거보다는 좀 더 강했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판단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근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책 대출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특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대출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출들이 조금 더 저는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미래 수요를 당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대출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정책 대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출 받을 사람들을 미리 대출해 준 거예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대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과거하고는 또 다른 가계대출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심리적 영향이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는 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반드시 오를 거야. 또는 내 월급이 반드시 증가할 거야. 이런 확신이 일어야 대출을 일으켜서 결국엔 뭐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 확신이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런 수요라든지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방향성을 못 읽을 때입니다. 아, 이게 완화해 주는 거야? 규제한다는 거야? 사실은 계속 완화 기조를 보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규제 방향성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렇게 해서 시장에 신뢰를 못 준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저는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에 따라서 지금 정부 정책이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완화를 해주고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로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규제 완화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가격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니까 불확성이 커진다. 또 하나 이제 볼 시점은 뭐냐면 사실은요. 제가 볼 때 나올 대책은 다 나온 것 같아요. 특히 규제 완화 관련해서. 네. 예,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세금까지 사실 규제 완화는 대부분 다 나왔다. 아주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또 변화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밸리 이제 국민평형수가 60억에 거래됐다고 해서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만 보면 그 60억의 실제 거래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후로 이 아파트가 48억과 50억에 거래돼요. 그럼 뭐냐면 집값은 10억 빠진 거잖아요. 최고가에.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요. 이 반포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급이 없어서요. 쉽게 말해서 매물이 없어서요. 왜 매물이 없냐면 지금 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입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매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고 싶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매물이 몇 개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반포의 집값이 오르는 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팔 사람이 없어서 즉 공급이 없어서 오르는 거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여기서 시장이 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감면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 매물을 내놓는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하면서 집값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치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막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공급이 없었다. 매물이 없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면 나도 60억 원에 팔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된다. 그게 이제 향후로 보여줄 거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팔고 싶은 사람은 지치게 되겠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조금씩 호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호가를 내리지 않으려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매물이 감소해야 돼요. 호가는 올라가면서 매물은 감소해야 가격이 안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호가가 오르면서 매물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표가 물론 단기긴 하지만 저는 이게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면 못 버팁니다. 그러면 다시 호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호가는 올리지만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바로 빠지진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가 오르는 시장이니까 일단 기다려 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매물은 오히려 쌓이고 그러면 조급해지겠죠. 그러면 조금씩 호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또 살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정확한 시점을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연말로 갈수록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파트가 많이 오른 마용성이나 강남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또 집값이 막상 그렇지도 않다. 뭐 그렇게 폭등을 했다고 얘기하느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역 차이가 지금도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일부 지금 예를 들어서 노도강 지역이 조금 소폭 오르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 적어 보여.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용성이라든지 뭐 강남의 지역이 오른 건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도강 지역은 투자 수요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투자 수요가 없으니까 시장이 가격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 마음이 없습니다. 지표로도 안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따라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연출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계속 뭐 경제자유살롱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고 싶은 마음은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이 증가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저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수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대출이 받쳐주지 않는 시장에서는 그게 수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뭐 안 빠지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 9월 셋째 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도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집값이 빠질 때 하시라. 그리고 지금은 그런 변동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빠질 때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대출을 적게 받아서. 그런데 딱 보시면 송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상을 보면 정확히 반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값이 빠질 때는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었어요. 그러다 집값이 오르니까 8,000건으로 증가합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을 대신 충실히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금 조달 맞춰서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꼭 집값이 하락하고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물이 증가 이런 시점이 또 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점에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단 말이죠. 뭐 조달 여건이라든지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사고 싶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조언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집값이 하락한다고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지 말고 영원히 그냥 뭐 전세나 월세 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쌀 때 가격이 쌀 때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로 보시고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게 되면 연말에 사야지. 나 전세 만기될 때 사야지. 사실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결정입니다. 내가 때가 안 됐어도요. 기회가 오면 잡으세요. 내가 전세 만기가 안 돼도요. 내가 사고 싶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죠.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전세 만기 됐는데 집값 엄청 올라요. 그냥 대출 받아서 사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2년 말에 빠졌었고요. 23년 말도 조금 빠졌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더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저는 그때하고 좀 양상이 다른 기회라고 오고 있다고 봐요. 그때는 매물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빠진 매물이요. 근데 향후로는요. 빠진 매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조금 더 내 집 마련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급매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급매 수준의 가격대가 많아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좀 더 편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요즘 가장 송 기자님 많이 하는 말이 요즘 뭐냐면 야 대출해 줄 때 집 사라는 말이에요. 전 그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왜 대출해 줄 때 사요? 대출이 잘 안 해주더라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그냥 대출해 줬을 때 집 사는 게 맞아. 그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이 꼭 대출을 적게 받아서 사야죠. 대출해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출 꼭 갚아야 되는 빚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또 이런 변화를 기회로 잘 삼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9월 셋째 주
집값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